발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 소가의 저택을 삼키고 있었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그 정적은 오히려 불길한 예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서재에 홀로 앉은 가주 소천검은 오래된 양피지 위에 펼쳐진 천명혈서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입에 가져갔으나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30년이었다. 그가 중원 전역을 떠돌며 구대 신공의 행방을 추적한 세월이 꼭 30년이었다. 80년 전 무림대전 당시 9명의 절세고수들이 창함한 무공들은 너무나 강력했고 그 파괴력은 천지를 뒤흔들 만했다. 전쟁이 끝난 후 고수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공이 세상에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워 비급을 봉인하고 흩어졌으며 대부분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하지만 소천겁은 달랐다. 그는 집요하게 추적했고 하나씩 찾아냈다. 북해의 빙하 속에 묻힌 것, 서역 사막의 고대 유적에 숨겨진 것, 강남의 기루 지하에 은닉된 것까지 모두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9개 모두를 손에 넣었을 때 그는 깨달았다. 이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면 천하무적의 절대 무공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소천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힘으로 무림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강제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무림의 암투에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독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절대적 힘으로 강요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 서재 문 밖에서는 어린 소연백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는 아버지가 며칠째 밤을 새우며 무언가에 골몰하는 것을 지켜봤고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6개의 그림자는 물처럼 흘러들어왔고 소리 하나 내지 않았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호위무사들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으나 비명조차 터뜨리지 못했다. 칼날이 스치는 소리도 피가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생명이 사라지는 무거운 정막만이 저택을 채워갔다. 소천검은 그들의 기척을 느끼는 순간 눈을 감았다. 감각이 예민한 그는 6개의 기운을 모두 파악했고 각각의 기운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한때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 함께 천하를 주유하며 의협을 논했던 동료들, 혈맹의 핵심 간부였던 자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었다. 그는 천명혈서를 재빨리 9조각으로 찢었다. 각 조각에는 구대 신공 중 하나씩의 위치와 수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천검은 비밀 암호를 중얼거리며 조각들을 공중에 띄웠고 조각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각, 모든 조각의 위치를 통합하는 핵심 정보가 담긴 것을 입에 넣어 삼켰다. 비급은 그의 혈육을 통해서만 전해질 것이었다. 서재 문 밖에 나간 소천검의 검이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였다. 마당에는 6명의 인물이 서 있었고 모두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렸으나 체형과 기운만으로도 누구인지 명확했다. 혈천마, 음천추, 백무선, 검무혼, 그리고 2명의 다른 고수들이었다. 소천검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배신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렸으나 혈천마만은 똑바로 스승을 응시했다. 소천검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은빛 잔광 수십 개를 만들어냈고 각 잔광은 배신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소가의 비전검법, 천내 성공이 장렬하며 대지가 갈라졌고 폭발음과 함께 흙강지가 치솟았다. 배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소천검을 포위했고 혈천마의 마귀가 먼저 소천검을 향해 쏟아졌다.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소천검의 내공을 빨아들이려 했으나 소천검은 검을 휘둘러 마귀를 잘라냈고 반격의 장풍이 혈천마를 강타했다. 혈천마는 뒤로 밀려나며 피를 토했으나 곧바로 다시 공격을 이어갔다. 음천추가 좌측에서 접근하며 양손을 펼쳤고 왼손에서는 뼈를 얼리는 한기가, 오른손에서는 살을 녹이는 열기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소천검은 경공을 펼쳐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백무선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사리가 번득였고 비단 같은 손이 소천검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소천검은 검을 역수로 잡아 그녀의 손목을 쳤으나 백무선은 허상이었고 진짜 공격은 등 뒤에서 날아왔다. 건무훈의 검이었다. 무영신검의 초식 중 하나인 환영사면격이 펼쳐지며 세 개의 검광이 동시에 소천검의 등을 노렸다. 소천검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두 개는 피했으나 마지막 한 개가 어깨를 스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동을 이용해 더 빠르게 회전하며 사방으로 장풍을 발산했다. 배신자들 모두가 방어 태세를 갖추며 후퇴했고 소천검은 그 틈을 타 땅에 착지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가 옷을 적셨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전투는 한시경 넘게 이어졌다. 소천검의 무공은 가히 천하제일이었고 그의 검 한 번 휘두름에 대지가 패이고 나무가 쓰러졌다. 하지만 6대1의 싸움에서 그는 점차 밀렸다. 혈천마가 그의 내공을 흡수했고 음천추가 경맥을 얼렸으며 백무선이 혈도를 봉쇄했다. 검무혼과 다른 두 고수는 끊임없이 틈을 노렸고 소천검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마침내 소천검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검이 손에서 떨어졌고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다. 배신자들이 그를 에워쌌고 6개의 검이 동시에 그의 몸을 향했다. 소천검은 눈을 들어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슬픔이 가득했다. 혈천마가 먼저 검을 찔렀다. 가슴에. 음천추가 2번째로 찔렀다. 배에. 백무선이 3번째. 등에. 다른 두 고수가 4번째와 5번째로 어깨와 허벅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무혼이 심장을 향해 검을 밀어넣었다. 소천검의 눈이 건무혼에게 고정되었다. 가장 아꼈던 제자, 아들처럼 여겼던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순간 소천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으나 건무혼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왜? 건무혼은 고개를 돌렸고 복면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서재문이 열렸다. 어린 소현백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마당의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다. 피가 낭자한 마당, 아버지의 몸을 관통한 6개의 검,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괴물들. 아이의 입이 열렸고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배신자 중 한 명이 소현백을 향해 움직였다. 증인을 남길 수 없었다. 검이 아이를 향해 날아갔고 소현백은 공포에 질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소천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혈맹맹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전 중의 비전, 혈문전승술이었다. 붉은 빛이 소현백의 가슴으로 쏘아져 들어갔고 아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이의 가슴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 문양은 불처럼 뜨겁게 빛났다. 혈문이 완성되는 순간 폭발적인 기운이 사방으로 퍼졌다. 배신자들이 모두 뒤로 밀려났고 소천검은 그 반동으로 더욱 깊이 검에 찔렸다. 그는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그의 눈은 감기지 않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 소현백은 부모의 시신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가슴에 혈문만이 희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배신자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판단했고 급히 천명혈서를 찾기 시작했다. 서재를 뒤졌고 소천검의 몸을 뒤졌으나 혈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혈천마가 분노하며 소천검의 시신을 발로 찼으나 이미 늦었다. 혈서는 9조각으로 흩어졌고 그 위치는 오직 소현백의 혈문에만 새겨져 있었다. 배신자들은 저택에 불을 질렀다. 증거 모두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불길이 치솟고 소가의 저택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멀리 담장 너머 나무 위에서 한 소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16살의 화무영이었다. 그녀는 소천검에게 정보를 전달하러 왔다가 이 참극을 목격했고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었다.
배신자들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고 눈물만 끊임없이 흘렀다. 화염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소가는 하룻밤 사이에 죄가 되었고 중원무림의 명문가 하나가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어린 소현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혈문이 그를 보호했고 동시에 그의 기억 대부분을 봉인했다. 아이는 살아남았으나 과거를 잃었고 앞으로 펼쳐질 운명도 모른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동이틀 무렵 한 약초꾼이 폐허가 된 소가를 발견했고 시신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찾아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관가로 향했으나 도중에 정체불명의 자들에게 습격당했다. 약초꾼은 죽었고 아이는 다시 버려졌으며 그렇게 소현백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12년이 흐르는 동안 아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몰랐고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가슴의 붉은 문양과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만이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현백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22살이 된 소현백은 변방의 작은 표곡에서 잡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혈문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서 맥동하고 있었고 5대 세력은 여전히 천명혈서를 찾고 있었으며 거대한 음모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소현백은 악몽에서 깨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상에 앉았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같은 꿈이었다. 불타는 집,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빛. 하지만 얼굴은 항상 흐릿했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깨어나면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는 가슴을 내려다봤다. 붉은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문양은 평소에는 조용했으나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불처럼 달아올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때마다 소현백은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밤새 신음하며 버텨야 했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소현백은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방을 나섰다. 창안 표국의 숙소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나가자 새벽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다. 그는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악몽의 잔상을 지우려 했었다. 물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22살이면 한창 때인데도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다. 표국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고 우울한 청년으로 여겼으나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소현백은 마당 한쪽에서 기초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무공을 배운 적은 없으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필요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악몽이 더 자주 찾아왔고 가슴의 문양이 더 심하게 달아올랐다. 그는 맨손으로 허공을 치고 발차기를 연습했으며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며 근력을 길렀다. 한 시즌쯤 지나자 해가 떠올랐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냈고 표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표도 장철산이 가장 먼저 나왔다. 50대 중반의 사내는 무공은 약했으나 인품이 좋아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표사들도 그를 따랐다. 장철사는 마당에서 단련 중인 소현백을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현백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성실했고 힘도 세고 끈기도 있었다. 다만 가끔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으나 장철사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표사들도 하나둘 나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강남의 대상인이 주문한 비단 화물을 호송하는 임무가 있었고 금액이 커서 성공하면 표국의 명성이 크게 올라갈 터였다. 장철사는 표사들을 불러 모아 주의사항을 당부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백도 이번 호송에 포함되었다. 그는 무공이 없어 전투는 할 수 없었으나 힘이 세서 짐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다. 마차의 비단 상자들을 실으며 소연백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가슴의 문양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느낌이었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계속했다. 한 시즌 후 일행은 표국을 출발했다. 마차 3대에 표사 15명이 동행했고 장철산이 선두에서 말을 몰았다. 소연백은 마지막 마차 옆에서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다. 무공은 없었지만 감각만큼은 예민했고 때로는 다른 표사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기도 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일행을 비쳤다. 길가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표사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었고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장철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30년 넘게 표국 일을 해온 노련한 표두였고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 지금 그의 직관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 주변을 살폈고 손을 칼자루에 올려놓은 채 놓지 않았다. 정오가 되어 일행은 숲속 공터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표사들이 건빵을 꺼내 나눠 먹고 물통을 돌리며 목을 죽였다. 소연백은 혼자 떨어져 나무에 기대 앉았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어울리는 방법을 몰랐다. 어릴 때부터 혼자였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건빵을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으나 소연백의 가슴속은 한창 답답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는 소리, 작은 동물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소리였다. 소연병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다른 표사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으나 장철사는 이미 일어나 칼을 뽑았다. 그는 표사들에게 급히 경계태세를 갖추라 손짓했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기를 들었다. 일행은 마차를 중심으로 방어 진영을 갖췄다. 표사들이 사방을 경계하며 서 있었고 장철사는 숲속을 응시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했었다. 하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장철산이 착각인가 싶어 긴장을 풀려는 순간 마차 하나가 안에서부터 폭발하듯 터졌다. 비단상자들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그 안에서 핏두성이가 된 여인이 나타났다. 흰옷을 입은 여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입가에 피가 흘렀으며 어깨와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마차에서 내려왔고 쓰러지기 직전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여인의 눈이 주변을 훑다가 소연백에게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놀라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소연백도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가슴의 혈문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고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맥동하기 시작했다. 고통이 아니라 끌림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 같은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여인도 같은 것을 느낀 듯 소연백에게 한 걸음 다가려 했는데 바로 그때 숲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튀어나왔다. 15명이 넘는 자객들은 모두 얼굴을 가렸고 손에는 검이 들어있으며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공기를 얼렸다. 자객들은 여인을 발견하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장철산이 앞을 막아섰다. 그는 화물을 지켜야 하는 표두로서의 책임감과 부상당한 여인을 돕고 싶은 협객으로서의 의협심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고 검을 들어 올렸다. 다른 표사들도 따라 나섰나 자객들의 무공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첫 번째 충돌에서 벌써 표사 셋이 쓰러졌고 피가 땅을 적셨다. 자객들은 표사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넘겼다. 그들의 검법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급수만을 노렸다. 장철산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는 몇 합도 버티지 못하고 어깨를 베었으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는 뒤로 밀려나며 땅에 무릎을 꿇었다. 표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비명이 터졌고 피가 튀었으며 시체가 쌓여갔다. 자객들은 표사들을 모두 제압한 후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검을 뽑아들었으나 중상을 입은 몸으로는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나무에 등을 기댄 채 마지막을 각오했다. 소연백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격렬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왜 저 여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가슴에 혈문이 불처럼 타올랐고 그의 눈이 붉게 변했으며 손바닥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자객 하나가 여인에게 검을 휘둘렀다. 검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소연백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는지 몰랐다. 그저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맨손이 검을 잡았다. 검날이 그의 손바닥을 베었으나 피는 흐르지 않았다. 혈문이 상처를 순식간에 아물게 만들었다. 자객이 놀라 힘을 주어 검을 빼려 했으나 소연백의 손은 쇠로 만든 집게처럼 검을 붙잡고 있었다. 소연백의 다른 손이 자객의 가슴을 향해 뻗어나갔다.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고 자객의 가슴이 움푹 들어가며 갈비뼈가 산산조각 났다. 자객은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고 나무는 그 충격으로 뿌리째 뽑혔다. 다른 자객들이 일제히 소연백에게 달려들었다. 5개의 검이 동시에 그를 향해 날아왔고 각커단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급소를 노렸다. 소연백은 무공을 배운 적이 없었다. 초식도 몰랐고 내공도 없었으며 검법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알고 있었다. 혈문에 각인된 본능이 그를 움직였다. 소연백의 몸이 신기에 가깝게 움직였다. 첫 번째 검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고 두 번째 검은 허리를 들어 피했으며 세 번째 검은 몸을 낮춰 피했다. 네 번째 검은 손등으로 쳐내어 궤도를 바꿨고 다섯 번째 검은 팔로 차올려 하늘로 날려버렸다. 모든 동작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끊김이 없었으며 아름답기까지 했다.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연백의 주먹이 자객의 얼굴을 강타했고 얼굴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자객이 쓰러졌다. 발차기가 다른 자객의 옆구리를 후려쳤고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며 내장이 터졌다. 장풍이 펼쳐지며 3명의 자객이 동시에 날아갔고 그들은 땅에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소연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의식은 흐릿했고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혈문의 힘이 폭주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부서졌고 발이 디디는 땅이 갈라졌으며 주먹이 휘둘러질 때마다 공기가 폭발음을 냈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모두 인류 이상의 고수들이었고 수많은 전투를 겪었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청년은 달랐다. 무공이 없는데도 그들을 압도했고 초식이 없는데도 완벽했고 내공이 없는데도 강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남은 자객들이 후퇴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소연백이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두 손을 아래로 내리쳤다. 붉은 장풍이 땅을 강타했고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치솟았다. 5명의 자객이 그 업격에 휩싸여 산산조각 났고 살아남은 자객들은 패닉 상태로 도망쳤다. 소연백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아니, 쫓을 수 없었다. 갑자기 힘이 빠지며 무릎이 꺾였고 그는 땅에 쓰러졌다. 혈문의 빛이 희미해졌고 붉었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며 경악했다. 시체가 널려 있었다. 표사들의 시체, 자객들의 시체가 뒤섞여 피로 물든 땅 위에 나뒹굴었다. 소연백의 손은 피로 범벅되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이미 아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분노와 사리에 휩싸여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다는 충동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중상을 입은 장철산이 피를 흘리며 소연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섞여 있었다. 살아남은 표사 몇몇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소연백이 무공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것은 고수도 쉽게 할 수 없는 경지였다. 아니,
고수를 넘어선 괴물의 영역이었다. 그들은 소현백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다. 여인이 소현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중상을 입었으에도 곳곳이 선 채 소현백을 바라보고 천천히 무릎을 꿇어 깊은 절을 올렸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표하는 것이었다. 소현백은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녀는 완강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묘한 빛이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소현백은 어색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부축하여 멀쩡한 마차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기대며 걸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자 다시 한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여인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소현백이 혈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발산되었다. 두 기운이 만나 순환하며 균형을 이루었고 여인의 안색이 조금 좋아졌으며 소현백의 혈문 통증도 사라졌다. 장철산이 힘겹게 일어나 소현백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를 흘리며 물었다. 어떻게 그런 무공을 익혔는지, 왜 숨기고 있었는지. 하지만 소현백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고 장철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 표국의 상황은 참담했다. 15명의 표사 중 10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5명도 모두 부상을 입었다. 화물마차 하나는 박살났고 비단들은 피로 얼룩졌다. 이무는 완전히 실패였고 표국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걱정할 여유는 없었다. 우선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장철사는 결단을 내렸다. 여인을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었다. 이미 표사 대부분을 잃었고 화물도 망가졌으며 무엇보다 여인을 버리고 갈 수 없었다. 협객의 놀이가 아니었다. 그는 부상당한 표사들을 챙기고 멀쩡한 마차 2대에 여인과 남은 화물을 실었다. 일행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마차 안에서 여인은 소현백 옆에 앉았다. 그녀의 몸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다. 하지만 소현백의 몸은 반대로 뜨거웠다. 혈문이 여전히 열기를 발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앉자 자연스럽게 기운이 교류되었고 여인의 차가움이 소현백의 뜨거움을 식혔으며 소현백의 뜨거움이 여인의 차가움을 태웠다. 여인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평생 빙심경이라는 무공을 수련하며 차가운 한기에 시달렸다. 몸이 항상 차가워 여름에도 춥고 누구도 그녀를 편하게 안아줄 수 없었다. 한기가 너무 강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얼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소현백은 달랐다. 그의 열기가 그녀의 한기를 중화시켰고 처음으로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다. 소현백도 마찬가지였다. 혈문은 평소에도 은근히 열기를 내뿜어 그를 괴롭혔고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인의 한기가 그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고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는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친밀감이 섞여 있었다. 해질 무렵 일행은 작은 산촌 마을에 도착했다. 장처사는 더 이상 가기에는 위험하다 판단하고 마을의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여인의 상태가 심각했고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다. 그는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내상이 너무 깊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소한 대도시의 명의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으나 여인의 상태로는 그만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여관으로 돌아온 장철사는 고민에 빠졌다. 여인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계속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다. 남은 표사들도 불안해하며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소현벽의 무시무시한 힘을 받고 여인을 노리는 자객들의 실력도 봤다. 이 일에 더 깊이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장철사는 소현백을 따로 불러 부탁했다. 여인을 돌보며 며칠간 이곳에 머물러 달라는 것이었다. 표국은 일단 돌아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 소현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여인 곁에 있으면 혈문의 고통이 사라졌고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이상한 충동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철산과 표사들은 떠났다. 소연백은 여인이 누운 방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고 장철산은 미안한 표적으로 소연백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고마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마차가 마을을 벗어나 사라질 때까지 소연백은 서서 바라봤고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돌아서서 여관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여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팡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으며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다. 소연백은 그녀의 침상 옆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쫓기는지, 왜 자신이 그녀를 보자마자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안전하기를 바랬을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소연백은 찬물에 수건을 적셔 그녀의 이마에 얹어주었다. 그녀는 열이 높아 신음했고 때로는 헛소리를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으나 그 속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소연백은 밤새 그녀 옆에 지켰고 수건을 계속 갈아주며 그녀를 돌봐왔다. 이틀째 밤도 같았다. 여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다. 소연백은 조급해졌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무공도 모르고 의술도 모르며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었다. 사흘째 되는 밤 여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더욱 파래졌으며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소연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고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때 가슴에 혈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소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연백의 머릿속에 갑자기 지식이 흘러들어왔다. 내공을 나눠주는 방법, 기운을 전달하는 방법, 경맥을 연결하는 방법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명확하게 떠올랐다. 소연백은 망설이지 않고 여인의 등 뒤에 앉았다. 그는 두 손바닥을 그녀의 등에 댔고 혈문에서 뜨거운 기운을 끌어내어 그녀의 몸속으로 흘려보냈다. 기운이 그녀의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이 떨렸다. 빙심결의 한기와 혈문의 열기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소연백은 고통을 느꼈다. 여인의 한기가 역류하여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고 그의 경맥을 얼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참을 수 있는 한 계속 기운을 전달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이를 악물었으며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살려야 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기운이 조금씩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음과 양, 한과 열, 얼음과 불이 서로를 배척하다가 점차 융합되었다. 순환이 만들어졌고 그 순환 속에서 새로운 균형이 탄생했다. 여인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안정되었으며 몸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기운은 더욱 깊게 얽혔다. 소연백은 여인의 과거를 느낄 수 있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우는 소녀, 냉혹한 숙부 밑에서 검을 배우는 소녀, 문파 최고의 천재라 불리며 고독한 수련에 잠기는 소녀, 그리고 최근 숙부의 배신을 알고 도망치는 여인의 모습까지. 여인도 그의 내면을 느꼈다. 불타는 집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 기억을 잃고 방황하는 소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청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까지. 그녀는 그의 고통을 느꼈고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으며 그가 자신과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기운 전달이 완료되었다. 소연백은 탈진하여 여인의 등에 기댄 채 의식을 잃었다. 여인은 눈을 떴다.
열은 내렸고 안색도 좋아졌으며 몸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뒤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소연백을 느꼈다. 그의 온기가 처음으로 따뜻했고 편안했다. 평생 빙심결의 한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이 청년만은 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소연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악몽에 시달리던 청년이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처럼, 아니면 꿈에서 본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었다. 여인은 소연백의 가슴에 시선을 내렸다. 찢어진 옷 사이로 빨간 문양이 보였다. 혈문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 문양을 바라보았다. 복잡하고 정교한 무늬는 고대의 비전을 연상시켰고 희미하게 맥동하는 붉은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문양을 만지려 했으나 망설이다가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녀는 소연백을 조심스럽게 침상에 누였다. 그는 너무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담요를 덮으며 그의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러고는 그 옆에 누워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청년은 누구인가? 왜 혈문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왜 자신은 그를 보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끌렸는가? 해가 높이 떠오르났을 때 소연백이 깨어났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과 옆에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여인은 이미 깨어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이 마주치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빙설 같은 그녀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따뜻했다. 소연백은 일어나 앉으며 몸 상태를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운했다. 혈문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평소에 느끼던 답답함도 없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가슴의 문양을 내려다 보았는데 문양이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가웠으나 그 안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설빙하이며 북방 설건문의 소문주라는 것, 숙부의 영모를 피해 도망치던 중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소연백에게 구조되었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연백은 어색하게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설빙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무림에는 은혜를 팔려는 자들이 많았고 약한 여인을 이용하려는 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다. 순수했고 계산이 없었으며 진심이었다. 설빙아가 소연백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소연백의 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저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소연백은 고개를 저었다. 그도 모른다고,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가끔 고통을 주지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설빙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으니까. 대신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을 노리는 자객들이 다시 올 것이고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어딘가 숨어야 한다고. 소연백에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혼자 떠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연백은 반대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설빙아는 놀랐다. 왜 그러는지, 위험할 수 있는데도 괜찮은지 물었다. 소연백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뜨거운 손과 그녀의 차가운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평온함을 느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를 완성시켰다. 설빙아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도 혼자 떠나고 싶지 않았다. 평생 고독 속에 살았던 그녀에게 소연백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여관을 나섰다. 소연백은 간단한 집만 꾸렸고 설빙하는 것만 챙겼다. 그들의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저 설건문의 추격을 피하며 안전한 곳을 찾아 떠도는 것이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때 설빙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었다. 산길은 험했다. 바위가 많았고 경사가 가팔랐으며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았다. 설빙아는 경공을 사용해 가볍게 움직였으나 소연백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걸었고 때로는 기어 올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설빙아는 그의 속도에 맞춰주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좋았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작은 샘을 발견했다.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와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소연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 마셨고 설빙아도 옆에 앉아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갈증을 해소했고 두 사람은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산은 고요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은 흔들었으며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다. 평화로웠다. 설빙아는 이런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즐기고 싶었다. 소연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고 혈문의 고통도 없었으며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외롭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은 적당한 곳을 찾아 야외 준비를 했다. 소연백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고 설빙아는 주변을 경계하며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불이 타오르며 어둠을 밝혔고 두 사람은 불 주위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다. 마른 빵과 육포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떨어졌다. 산중의 밤은 추웠고 특히 이른 봄이라 더욱 그랬다. 설빙아는 빙심결 덕분에 추위를 타지 않았으나 소연백은 달랐다. 그는 불 가까이 다가가 몸을 녹였지만 불이 약해지면 다시 추워졌다. 설빙아는 그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소연백에게 건넸다. 소연백은 거절했다. 그녀가 추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설빙아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더위를 더 힘들어한다고 붙였다. 소연백은 망설이다 외투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걸치자 그녀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왔다. 차가운 얼음 같지만 어딘가 따뜻한 향기였다. 설빙아가 소연백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고 다시 한번 기운이 교류되기 시작했다. 소연백의 열기가 설빙아에게 전해졌고 설빙아의 한기가 소연백에게 전해졌다. 두 기운이 순환하며 완벽한 균형을 만들었고 두 사람 모두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포근했다. 시간이 흐르며 설빙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얼마 후 의문의 사고로 죽었으며 아버지의 동생인 숙부가 문주가 되어 자신을 키웠다는 것. 숙부는 냉혹했고 자신에게 혹독한 수련을 강요했으며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는 것. 그렇게 자라며 자신도 차가운 사람이 되었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최근 우연히 숙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는 것. 숙부가 자신을 제거하고 문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숙부 편이었고 자신은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도망쳤고 추격당했으며 죽을 뻔했다가 소연백을 만났다는 것까지. 소연백은 조용히 들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할 줄 몰랐고 적절한 표현도 찾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설빙아는 그의 손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던 그녀였으나 지금은 참기 어려웠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대신 소연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소연백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다. 소연백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지만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가슴에 혈문이 고통을 주지만 이유를 모른다는 것, 혼자 떠돌며 살아왔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천천히 말했다. 설빙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고독했고 상처받았으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서로를 만났고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그녀는 소연백의 손을 더욱 꽉 쥐었고 소연백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불은 약해졌고 주변은 어두워졌으며 추위가 더욱 심해졌다. 소연백이 일어나 나뭇가지를 더 모려 했으나 설빙아가 막았다. 그녀는 소연백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있으면 따뜻하다고 말했다. 소연백은 당황했으나 거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불 옆에 앉았고 기운이 더 활발하게 순환하며 둘 다 따뜻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웠다. 땅은 딱딱했으나 서로를 안고 있어 불편하지 않았다. 설빙아의 머리는 소연백의 가슴에 닿아 있었고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다. 소연백도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꼈다. 설빙아가 고개를 들어 소연백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설빙아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소연백도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차가운 입술과 뜨거운 입술이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기뻐졌다. 설빙아는 평생 누구에게도 입을 맞춰본 적이 없었고 소연백도 마찬가지였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며 입맞춤을 이어갔고 그 입맞춤 속엔 외로움, 그리움, 안도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입맞춤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숨이 가빠졌다. 설빙아의 얼굴이 붉어졌고 소연백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설빙아가 다시 소연백의 입술을 찾았고 소연백이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불은 타오르고 밤은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웠고 설빙아는 소연백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고 소연백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을 들었다. 소연백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고 설빙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잤다. 새벽 무렵 소연백이 먼저 깨어났다. 품 안에 설빙아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잠든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고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순수해 보였다. 소연백은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나 설빙아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며 소연백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달랐다. 더 이상 각자 고독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반자가 되었고 함께 걸어갈 길을 선택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백과 설빙아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북쪽으로 향했다. 설빙아가 알고 있는 은신처가 북방 설산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면 일단 안전할 수 있었다. 여장은 순탄치 않았다. 가끔 설건문에 추격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숨거나 싸우며 피해야 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소연백의 무시무시한 힘이 알려지며 함부로 덤비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대신 다른 세력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연백의 혈문과 그가 보여준 능력은 무림 전체의 소문으로 퍼졌고 여러 세력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천마신교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관찰했다. 음산파도 관심을 보였고
북해빈궁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연백과 살빙아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작은 마을에 들러 식량을 구하고 때로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며 대부분은 야외에서 캠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설빙아는 소연백에게 검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무공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빨리 습득했고 며칠 만에 기본 초식을 완벽히 익혔다. 설빙아는 그의 재능에 놀랐고 소연백 자신도 신기해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계곡을 발견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으며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설빙아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자고 제안했고 소연백은 동의했다. 그들은 계곡 옆 평평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 후 설빙아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앉았다. 차가운 물이 기분 좋았고 그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은 아직 차오르지 않았으며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소연백도 옆에 앉아 발을 담그며 하늘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보며 앉아 있었다. 설빙아가 조용히 물었다. 행복한지. 소연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였으나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순간이 행복인 것 같았다. 설빙아는 미소 지으며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소연백이 설빙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으며 기운이 순환했고 그 순환은 이제 익숙했다. 설빙아가 소연백에게 기대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고 소연백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계곡물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으며 별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설빙아가 고개를 들어 소연백을 바라봤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고마움이었고 그 다음은 의지였으며 지금은 사랑이라고 확신한다고. 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자신이 이제야 깨달았다고 조용히 고백했다. 소연백의 가슴이 뛰었다. 혈론이 아니라 심장이 뛰었다. 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설빙아를 보면 편안했고 그녀가 없으면 허전했으며 그녀를 지키고 싶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자신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 대신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고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설빙아가 소연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이번에는 더 깊고 격렬했다. 지난번과는 달랐다. 망설임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으며 확신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담했고 입맞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소연백이 설빙아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가벼웠고 그는 그녀를 바위 위에 평평한 곳으로 옮겼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설빙아의 하얀 살결이 달빛 아래 드러났다. 차가운 얼음처럼 보였지만 소연백의 손길에는 따뜻했다. 소연백의 가슴에서 혈문이 붉게 빛났고 그 빛이 설빙아를 비추었다. 설빙아는 혈문을 손으로 어루만졌고 문양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밝게 빛났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얼음과 불이 완벽히 융합되어 설빙아의 빙신결과 소연백의 혈문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둘 다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설빙아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을 경험했고 소연백은 처음으로 혈문이 완전히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하나로 합쳐졌고 주변의 공기가 진동했다. 깊은 밤,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계곡의 넓고 평평한 바위 위, 소연백은 호숫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계곡물의 향기와 함께
섬세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소연백이 눈을 뜨자 달빛을 등지고 선 설빙아의 유혹적인 실루엣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흐르는 달빛 아래 고운 손을 뻗어 입고 있던 얇은 비단옷을 찢어내듯 풀어헤쳤다. 서거기는 비단 소리와 함께 여인의 군더더기 없는 육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옷이 계곡물 위로 스르륵 떨어져 내리는 순간 설빙아는 마치 물의 요정처럼 완전한 나신으로 달빛을 받았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그녀의 새하얀 몸은 더욱 눈부셨다. 그녀는 소연백을 향해 허리선을 유연하게 꺾으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이 빚어낸 곡선 하나하나가 유혹적인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설빙아의 춤은 고요했지만 그 어떤 격렬한 춤보다도 강렬하게 소연백의 눈동자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젖가슴이 출렁이고 허리가 부드럽게 꺾일 때마다 소연백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일렁였다. 설빙아는 마치 그에게 자신을 탐하라고 명령하듯 야릇한 눈빛을 던지며 은밀한 곳에 손을 가져갔다. 손가락이 살짝 스치는 순간 그녀의 음부에서는 달콤한 물방울이 흘러내리듯 투명한 애액이 흘러내렸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피부에서는 은은한 꽃향기와 야생의 채향이 뒤섞여 소연백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소연백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춤을 바라보았다. 설빙아의 몸은 완벽한 리듬으로 소연백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바위 위를 기어가는 한 마리의 뱀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며 몸을 밀착시키다가 다시 슬쩍 물러났다. 아찔하게 이어지는 밀고 당기기 속에서 소연백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이미 쾌락으로 타오르는 짐승의 눈과 같았다. 설빙아는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후 마침내 그의 품으로 거침없이 달려들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열기가 솟구치 깊은 밤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계곡의 넓고 평평한 바위 위 소연백은 호숫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계곡물의 향기와 함께 섬세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소연백이 눈을 뜨자 달빛을 등지고선 설빙하의 유혹적인 실루엣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흐르는 달빛 아래 고운 손을 뻗어 입고 있던 얇은 비단옷을 찢어내듯 풀어헤쳤다. 서거기는 비단 소리와 함께 여인의 군더더기 없는 육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옷이 계곡물 위로 스르륵 떨어져 내리는 순간 설빙아는 마치 물의 요정처럼 완전한 나신으로 달빛을 받았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그녀의 새하얀 몸은 더욱 눈부셨다. 그녀는 소연백을 향해 허리선을 유연하게 꺾으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이 빚어낸 곡선 하나하나가 유혹적인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설빙하의 춤은 고요했지만 그 어떤 격렬한 춤보다도 강렬하게 소연백의 눈동자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젖가슴이 출렁이고 허리가 부드럽게 꺾일 때마다 소연백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일렁였다. 설빙하는 마치 그에게 자신을 탐하라고 명령하듯 야릇한 눈빛을 던지며 은밀한 곳에 손을 가져갔다. 손가락이 살짝 스치는 순간 그녀의 음부에서는 달콤한 물방울이 맺히듯 투명한 애액이 흘러내렸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피부에서는 은은한 꽃향기와 야생의 채향이 뒤섞여 소연백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소연백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춤을 바라보았다. 설빙하의 몸은 완벽한 리듬으로 소연백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바위를 기어가는 한 마리의 뱀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며 몸을 밀착시키다가 다시 슬쩍 물러났다. 아찔하게 이어지는 밀고 당기기 속에서 소연백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이미 쾌락으로 타오르는 짐승의 눈과 같았다.
설빙하는 그를 완전히 무장시킨 후 마침내 귀의 품으로 거침없이 달려들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열기가 솟구치듯 두 사람의 몸이 끈적하게 맞닿았다. 소연백은 설빙하의 탄력적인 허벅지를 부여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스스로 그의 다리 위로 올라앉아 매끄러운 다리로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았다. 설빙하는 소연백의 거친 숨소리를 자신의 입술로 삼키며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혀를 탐하듯 농밀하게 얽어매는 그녀의 입술은 이미 오랜 세월 그를 갈망해온 듯이 뜨거웠다. 그녀의 가는 손가락은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듯 움켜쥐었고 허리는 미세하게 떨리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소연백은 그녀의 야릇한 도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설빙하의 잘록한 허리를 감싸고 바위 위로 그녀를 눕혔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의 온몸을 덮었고 설빙하는 기꺼이 그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다리를 활짝 열고 그를 초대했고 그제야 그의 성기가 그녀의 은밀한 입구를 힘겹게 비집고 들어갔다. 설빙하의 입에서 절정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소연백의 허리만 마치 맹렬한 파도처럼 그녀의 깊은 곳을 끈질기게 유린하기 시작했다. 설빙하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허리를 들어 올렸고 그의 몸짓에 맞춰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다. 그녀의 젖가슴은 미친 듯이 출렁이고 온몸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달빛에 끈적하게 빛났다. 설빙하는 소연백의 귀에 대고 아찔한 신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와 등에 그녀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지만 소연백은 오히려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더욱 흥분했다. 그는 거칠게 허리를 움직이며 설빙하의 가장 깊은 곳을 미친 듯이 탐했다. 소연백은 격정한 키스를 멈추지 않았다. 설빙하의 몸은 이미 그의 거친 품 안에서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받치고 천천히 돌려 세우자 설빙하는 그의 의도를 알아챈 듯 망설임 없이 손바닥으로 바위를 짚고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둔부가 달빛 아래 봉긋하게 솟아올랐고 그 사이로 은밀한 꽃잎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소연백의 시선은 그녀의 완벽한 뒷모습에 못 박혔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욕망을 뿜어내듯 그녀의 골반을 잡고 자신의 뜨거운 분신을 그녀의 젖은 입구에 맞췄다. 설빙하의 몸이 긴장으로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며 그를 깊이 받아들였다. 설빙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숨소리가 계곡의 물소리와 뒤섞였다. 소연백의 성기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가득 채우자 그녀는 쾌락과 고통이 뒤섞인 비명을 삼켰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듯한 광깨 어린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설빙하의 허리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거침없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육체의 원초적인 움직임이 차가운 밤 공기를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 바위에 부딪히는 엉덩이에 찰싹이는 소리와 물결인 살결이 마찰하는 끈적한 소리가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소연백의 깊고 거친 삽입이 이어질 때마다 설빙하의 몸은 앞으로 고꾸라질 듯 휘청거렸다. 설빙하의 흐느낌이 귀의 어깨 너머로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갈구리 같은 손톱으로 차가운 바위를 움켜쥐고 격렬한 쾌락에 허리를 휘감으며 소연백의 리듬에 완벽하게 맞춰갔다. 그녀의 엉덩이는 소연백의 움직임에 따라 미친 듯이 솟아올랐다가 내려가길 반복했고 배곡 같은 등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소연백은 그녀의 귓가에 거친 숨을 토하며 속삭였다. 더 느끼는구나, 내 설빙하. 그의 칭찬에 설빙하의 몸은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다.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그의 성기가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지점을 끈덕지게 자극했다. 그녀의 내박이 그의 거대한 것을 쥐어짠 듯이 조여올 때마다 소연백은 참을 수 없는 쾌감에 거친 신음을 내질렀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움직임은 더욱 격렬하고 빨라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오직 원초적인 쾌락만이 지배하는 순간이었다. 소연백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설빙하의 몸속 깊은 곳을 유린했고 설빙하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없이 허우적거렸다.
마침내 설빙하의 몸이 격렬한 경련과 함께 굳어졌고 숨이 턱 막혀 아득한 황홀경에 까진 비명이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그녀의 내박이 맹렬히 수축하며 서연백의 것을 옥죄고 그의 몸 또한 전율하듯 굳어지며 뜨거운 열기를 그녀의 깊은 곳에 쏟아냈다. 달빛 아래 계곡의 바위 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한참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다. 설빈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소연백이 허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지탱했다. 두 사람의 땀으로 범벅된 몸은 서로에게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달콤한 정액의 향기가 계곡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달은 여전히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계곡의 물소리만이 이렇게 당신의 품에서 달빛을 받으니 마음이 일렁여요. 그대의 눈빛이 나를 더 태우는구나. 이리 와봐요. 나 당신이 너무 가지고 싶어요. 뜨겁죠. 내 모든 것이 당신을 갈망해요. 이 달콤한 유혹 어찌 거부하리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느껴봐요. 여길 이렇게 당신을 위해 부풀어 올랐어요. 나의 빙하, 이렇게 완벽한 뒷모습이라니. 어서 나를 온전히. 이곳에 당신의 모든 칼짐을 풀어주겠소. 이렇게 깊은 곳까지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좋아요. 당신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이 단단함, 이 뜨거움, 너의 몸인 나를 조여오는구나. 더 세게 나를 흔들어줘요. 너의 빙하, 너의 모든 것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당신의 꽃이 내 모든 것을 유린하고 있어요. 이 환희, 이 달콤한 비명, 멈출 수 없어. 더 깊이, 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탐했다. 때로는 격렬했고 때로는 부드러웠으며 때로는 조급했고 때로는 여유로웠다. 계곡물 소리가 그들의 숨소리와 어우러졌고 바람이 그들의 열기를 식혀주었으며 별들이 그들의 결합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설빙아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소연백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두 사람의 몸은 여전히 하나로 얽혀 있었고 기운은 계속 순환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강화시켰다. 해가 떠올랐을 때 설빙아가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고 소연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그의 것이었고 그도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소연백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소연백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설빙아의 미소였다. 그녀는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고 평소의 차가운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소연백은 그녀가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그녀를 끌어안았다. 설빙아는 웃으며 그를 받아들였고 아침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옷을 입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설빙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놀랐으나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빙심교를 수련한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분명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소연백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지금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다. 설빙아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소연백과 함께 북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끔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모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틀 후 소연백과 설빙아는 작은 산촌 마을에 도착했다. 식량이 떨어져 보급이 필요했고 설빙아의 상처도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마을은 작고 한적했으며 사람들은 순박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의 주막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했다. 주막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있었다.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으나 한쪽 구석에 이상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는 검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리했으며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다. 무인이었다. 소연백은 그 사내를 힐끗 보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림에는 수많은 무인들이 있었고 모두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설빙아는 긴장했다. 그녀의 감각이 그 사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그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소연백에게 주의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식사가 나왔다. 간단한 국밥과 김치 그리고 막걸리였다. 소연백과 설빙아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고 두 사람은 만족하며 먹었다. 주막 주인이 친절하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고 소연백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그때 주막문이 벌컥 열리며 여러 명의 사내들이 들어왔다. 모두 험상궂은 얼굴에 칼을 차고 있었고 산적 같은 분위기였다. 그들은 주막을 둘러보다가 설빙아를 발견하고 눈빛이 변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설빙아에게 다가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우두머리가 설빙아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설빙아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으나 우두머리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설빙아에게 함께 술 한잔 하자는 제스처를 취했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식으로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사내들도 주의를 에워싸며 압박했다. 소연백이 일어섰다. 그는 우두머리와 설빙아 사이에 섰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물러나라는 표시를 했다. 우두머리는 소연백을 보고 비웃었다. 젊은 꼭 말라 보이는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태도였다. 그는 소연백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소연백은 움직이지 않았다. 우두머리가 힘을 주어 밀었으나 소연백은 바위처럼 굳건했다.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다. 소연백은 그 주먹을 가볍게 잡았고 살짝 힘을 주었다.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손뼈가 삐걱거리며 부서질 것 같았다. 다른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그 사내가 일어서며 한마디 던졌다. 그만두라고. 상대가 안 된다고. 죽고 싶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사내들은 그의 기운에 눌려 주춤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우두머리를 끌고 주막을 빠져나갔다. 소연백은 그 사내를 바라봤다. 사내도 소연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연백의 실력을 알아본 것 같았고 존중의 표시로 가볍게 포곤했다. 소연백도 따라 포곤했다. 그러고는 사내가 다시 자리에 앉았고 소연백과 설빙아도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사내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검모혼이라고, 떠돌이 검객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소연백의 무공이 예사롭지 않다며 어디서 배웠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백은 고개를 저으며 배운 적이 없다고,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검무원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소연백을 자세히 관찰했고 그의 자세와 기운을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 청년은 무공을 배우지 않았으나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몸 자체가 무공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전생의 고수였던 것처럼, 아니면 혈통에 무공이 각인된 것처럼. 검무원은 제안했다. 자신이 검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소연백의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깝다고. 제대로 배우면 천하제일 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연백은 망설였다. 그는 무공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며 설빙아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설빙아가 소연백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연백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으로 마주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공을 배워야 했다. 소연백은 설빙아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다. 그는 검무원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검무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자신이 아는 곳에 적당한 수련처가 있다고,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수련하면 기초는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연백과 설빙아는 동의했고 세 사람은 함께 마을을 떠났다. 검무원이 이끄는 곳은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의 깊은 산속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고 오래전 수도승들이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버려져 있었다. 검무원은 가끔 이곳에 와서 수련한다고 했다.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어 수련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암자는 낡았지만 튼튼했다. 소연백과 설빙아가 한 방을 쓰고 검무원은 다른 방을 썼다. 짐을 풀고 나서 검무원은 곧바로 수련을 시작하자고 했다.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빨리 배울수록 좋다고 말했다. 소연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암자 뒤편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다. 검무원은 그곳에서 소연백에게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는 법, 중심을 잡는 법, 힘을 전달하는 법, 호흡하는 법 등 무공의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쳤다. 소연백은 집중하며 따라했고 검무원은 그의 흡수력에 놀랐다. 하루 이틀 지나자 소연백은 기본 자세를 완벽히 익혔다. 검무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검을 쥐는 법을 가르쳤다. 나무 검을 건네주며 어떻게 잡아야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어떻게 휘둘러야 빠르고 정확한지 시범을 보였다. 소연백도 그것도 빠르게 익혔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백은 이미 기본 검법 전체를 습득했고 간단한 초식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검무원은 감탄했다. 평생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소연백만큼 빠르게 배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검무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소연백의 검법 중 몇몇 동작이 자신이 가르친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했으며 더 아름다웠다. 검무원은 그 동작들을 자세히 관찰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소가의 비전검법 천매섬공의 초식이었다. 검무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연백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소연백의 열굴 윤곽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12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소천검의 아들, 당시 10살이었던 소연백.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살아있었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다. 검무원은 충격받아 검을 떨어뜨렸다. 소연백은 검무원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검무원을 바라봤다. 검무원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괜찮다고, 잠시 어지러워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소천검의 아들이 살아있다. 혈문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무공을 익히고 있다. 이것은 큰일이었다. 그날 밤 검무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고민했다. 소연백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12년 전 자신이 그의 아버지를 죽인 배신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한다면 소연백은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고 설사 죽이지 않는다 해대 떠날 것이었다. 검무원은 괴로워했다.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소연백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를 훈련시켜 강하게 만들고 다른 배신자들과 대적하게 만들어 그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면 혈맹의 자산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검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고 소천검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었다. 결국 검무원은 결정했다. 일단 가르치기로, 진실은 나중에 밝히기로, 그리고 소연백이 강해지면 그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목숨으로 속죄하기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검무원은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부터 검무원의 가르침은 더욱 엄격해졌다. 그는 소연백에게 더 어려운 초식을 가르쳤고 더 가혹한 훈련을 시켰으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 소연백은 불평 없이 따랐다. 그는 검무원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고 감사했다. 설빙하는 옆에서 소연백의 수련을 지켜봤다.
그녀는 소연백이 날마다 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검모원의 이상한 태도도 눈치챘다. 검모원은 소연백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죄책감 어린 눈빛을 보였다. 설빙아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경계했다. 2주일이 지났다. 소연백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제 그는 검무원과 대련할 수 있을 정도였고 비록 지기는 했지만 몇 초씩은 버틸 수 있었다. 검무원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소연백은 더욱 열심히 수련했다. 어느 날 저녁 암자의 손님이 찾아왔다.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으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고 옷은 남노했으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독의 냄새였다. 그녀는 암자 앞에서 쓰러졌고 소연백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여인은 간신히 눈을 뜨며 소연백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와달라는 표정을 지었다. 소연백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암자 안으로 데려갔다. 설빙아가 침상을 준비했고 검무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검무원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여인은 심각한 독에 중독되어 있었다. 만독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독이었고 해독하지 않으면 사흘 안에 죽을 것이었다. 하지만 만독의 해독제는 만독국에만 있었고 그곳은 여기서 한 달 거리였다. 시간이 없었다. 소연백은 여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뭔가 도와주고 싶으나 방법을 몰랐다. 그때 혈문이 반응했다. 가슴의 문양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소연백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의 혈액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고 피가 흘러나왔다. 검무원과 설빙아가 놀라 소연백을 말렸으나 소연백은 이미 여인의 입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여인이 그 피를 삼켰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인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도끼가 조금씩 빠져나가며 숨이 안정되었다. 소연백의 혈액이 만독을 중화시키고 있었다. 검무원은 경악했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혈문의 능력이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지 몰랐다. 설빙아도 놀랐으나 동시에 걱정했다. 소연백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위험할 수 있다. 그녀는 소연백의 손목을 붙잡아 더 이상 피를 내지 못하게 막았다. 소연백은 어지러워해져 주저앉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설빙아가 급히 그를 부축했고 검무원이 지호를 도왔다. 혈문이 작동하며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만들었지만 잃은 피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연백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야 했다. 여인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곳이었지만 안전해 보였다. 그녀는 옆에 누워있는 창백한 청년을 발견했고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인이 일어나 소연백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백의 손을 잡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소연백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당소연이라고, 만독국 곡주의 무남 동료라고 소개했다. 당소연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체질이었다. 만독 불침의 몸으로 어떤 독도 그녀를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몸이 독을 흡수하며 강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독을 흡수할수록 그녀의 몸 자체가 독이 되어갔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중독되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안다가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 당소연은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후로 그녀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혼자 독수를 연마하며 살았다. 만독국의 천재라 불렸으나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외로웠고 괴로웠으며 자신이 괴물 같다고 생각했다. 최근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고대 문헌을 뒤져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다. 만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특이 체질의 사람을 찾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소연은 희망을 품고 그런 사람을 찾아 떠났고 오랜 수색 끝에 소연백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혈문을 지닌 청년,
상처가 즉시 아물고 강력한 기운을 지녔으며 설빙하의 빙심결과 조화를 이룬다는 소문. 당소연은 직감했다. 그 청년이라면 자신의 독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소연백을 찾아 여정을 떠났고 도중에 만독국을 노리는 적들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었으며 간신히 이곳까지 도착한 것이었다. 당소연의 이야기를 들은 소연백은 안타까워했다. 그녀도 자신과 비슷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받은 체질을 타고났고 그 때문에 고독하게 살아왔으며 평범한 삶을 갈망했다. 소연백은 당소연의 손을 잡으며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피가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지만 설빙하는 반대했다. 소연백이 계속 피를 나누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소연백의 몸을 걱정했고 당소연을 경계했다. 만독겁은 사파의 세력이었고 당소연이 진심으로 치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소연백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설빙하는 당소연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경고했다. 당소연은 설빙하의 경계를 이해했다. 그녀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의심했을 것이다. 그녀는 진심을 보이기 위해 만독국의 비전 해독술을 설빙하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만독국의 가장 귀중한 비밀 중 하나였고 외부인에게 절대 전수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만큼 절박했고 진심이었다. 설빙하는 잠시 고민하다 소연백을 바라봤다. 소연백의 눈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는 당소연을 돕고 싶어 했다. 설빙하는 한숨을 쉬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당소연은 소연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만약 소연백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 즉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 당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그녀는 설빙하의 사랑을 이해했고 질투조차 부러워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소연백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으로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검무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소연백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설빙하, 당소연, 그리고 자신까지. 소연백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들은 모두 소연백을 따르기 시작했다. 마치 소천검이 혈맹을 결성했던 것처럼. 검무원은 불길한 이해감이 들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당소용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소연백은 하루에 한 번씩 소량의 피를 당소연에게 나눠주었고 그때마다 당소연의 도끼가 조금씩 중화되었다. 동시에 당소연은 소연백의 혈액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혈액에는 모든 독을 분해하는 특수한 성분이 있었고 그것은 혈문에서 생성되는 것이었다. 당소연은 소연백에게 감사의 표시로 독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독을 다루는 법, 해독하는 법, 독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 등을 천천히 전수했다. 소연백은 검법만큼 빠르지 않아도 독술도 제법 익혔다. 당소연은 그의 학습 능력에 감탄했고 점점 더 그에게 이끌렸다. 한 달이 지났다. 암자에서의 수련이 마무리될 시점이었다. 소연백은 검법의 기초를 완벽히 익혔고 독술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무공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검무원은 만족스러워했고 이제 실전 경험을 쌓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밤 당소연은 소연백을 따로 찾아왔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자신을 계속 데리고 다녀달라고,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소연백 곁에 있으면 처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소연백은 당황했으나 거절하지 못했다. 그도 당소연이 혼자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설빙하는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질투가 났으나
동시에 당소연을 이해했다. 당소연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지닌 여인이었고 소연뱅환이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설빙하는 한숨을 쉬며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연백을 사랑한다면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암자를 떠났다. 검무원이 앞장서고 소연백과 설빙하가 나란히 걸었으며 당소연이 뒤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남이었다. 검무원이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소연백의 정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연백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혈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여정은 험난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보름이 걸렸다. 도중에 여러 차례 산적들의 습격을 받았지만 소연백과 검무원이 모두 물리쳤다. 소연백의 실력은 실전을 거치며 더욱 날카로워졌고 이제 그는 인류 고수들과도 맞설 수 있었다.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초여름이었다. 강남은 아름다웠다. 버들이 늘어진 강가에 연꽃이 피어난 연못, 하얀 담장의 저택들이 운치를 더했다.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거리는 번화했으며 음악과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소연백 일행은 강남 최대의 도시 소주에 도착했다. 검무원은 일행을 청풍루라는 기루로 안내했다. 강남 제1의 기루로 유명한 곳이었고 표면적으로는 기녀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었으나 실제로는 천하 제1의 정보망이 운영되는 곳이었다. 검무원은 그곳의 기주와 아는 사이였고 그녀라면 소연백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풍루는 웅장했다. 3층 건물에 화려한 장식이 곳곳에 있었고 비단 등롱이 달려있으며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다. 일행이 들어서자 기녀들이 반갑게 맞이했고 검무원의 이름을 대자 곧바로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2층의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고 차를 마시며 기주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으나 실제 나이는 알 수 없었다. 절세 미인이었다. 긴 머리는 비단처럼 흘러내렸고 눈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몸매는 완벽했고 움직임은 우아했다.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여인은 검무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검무원도 폭언으로 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화무영이었다. 청풍루의 기주이자 천하 제1정보망의 수장이었다. 그녀는 소연백 일행을 훑어보며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이 소연백에 멈췄고 순간 미세하게 떨렸으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화무영은 자리에 앉으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다. 검무원이 소연백을 가리켜 이 청년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화무영은 소연백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얼굴, 체격, 기운을 살펴보고 특히 가슴에 혈문이 드러난 부분을 주목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화무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하겠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동안 청풍루에 머물라고 제안했다. 방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검무원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였고 일행은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소연백과 설빙하는 한 방을 썼고 당소연과 검무원은 각각 다른 방을 썼다.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보였고 등불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설빙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고 소연백은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설빙아가 소연백의 품에 기대며 조용히 물었다. 행복하냐고. 소연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머리에 입 맞춤했다. 행복하다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 무언의 표현으로 전했다. 설빙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들의 평화가 오래 못 갈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날 밤 화무영은 홀로 자신의 방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12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소가의 멸문을 목격했다. 당시 16살의 어린 기녀였던 그녀는 소천검에게 정보를 전달하러 갔다가 참극을 보았다. 6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천검을 죽이고 저택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가 시친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그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소천검은 그녀에게 잘해주었고 기녀로 전락한 그녀를 구해주었으며 정보 수집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에게는 은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은인이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소천검의 아들이 살아서 자신 앞에 나타났다. 화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그녀는 결정해야 했다. 소연백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화무영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화무영은 소연백을 따로 불렀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과거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소연백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만 불타는 집과 누군가의 비명 정도만 악몽으로 떠오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화무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결정했다. 아직 말하지 않기로. 소연백이 준비되지 않았고 진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진실로 이끌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를 보호해야 했다. 화무영은 소연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무림의 세력구도, 5대 세력의 존재,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혈문을 지닌 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무림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소연백은 진지하게 들었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다. 화무영은 소연백에게 조언했다. 당분간 강남에 머물라고,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그리고 과거를 조사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소연백은 감사하며 받아들였다. 화무영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를 믿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소연백 일행은 청풍루에 머물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검무원은 소연백에게 계속 검법을 가르쳤고 당소연은 독수를 연마했으며 설빙하는 주변을 경계했다. 화무영은 정보망을 동원하여 소연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어느 날 저녁 화무영이 소연백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달빛이 비추는 누각 꼭대기의 방이었다. 화려한 장식과 비단 심상이 있었고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다. 소연백은 조금 당황했으나 들어갔다. 화무영은 술을 따르며 그에게 권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화무영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기루에 팔렸던 것, 기녀로 살며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던 것,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은인을 잃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까지. 소연백은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으나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화무영은 그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탐했으나 단 한 명도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다. 그는 말없이 이해했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화무영이 소연백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그를 지키겠다고, 은인에게 갚지 못한 빚을 그를 통해 갚겠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고 고백했다. 소연백은 당황했으나 거부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화무영이 소연백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입맞춤을 당했으나 자신이 먼저 입맞춤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소연백을 침상으로 이끌었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소연백은 저항하지 않았다. 설빙아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화무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달빛 아래 화무영의 몸이 드러났다. 완벽했다. 기녀로서 수련한 몸은 어떤 예술작품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물건처럼 취급당한 기억,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웃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은인을 잃지 못한 죄책감까지.